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부를 공개한 신년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위 1년 5개월을 맞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헌법적인 의무는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세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린 고 남궁원 씨의 발인과 안장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미남 배우보다 치열한 연기혼을 불태운 명우로 남고 싶었던 고인의 생애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기자와 TV 카메라에 대통령실 구석구석을 공개하면서 다큐멘터리 형식의 신년 대담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도출에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여사, 제키라고도 불리죠. 1961년에 백악관에서 장미정원, 영어로 로즈가든을 처음 만든 뒤에 방송사 카메라에 백악관 내부를 공개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94분, 무려 100분 가까운 긴 대담답게 다뤄진 주제들도 참 다양했죠. 네, 그동안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 지상파 앵커와 100분 대담 속에 모든 주제들을 응축해서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물가 관리, 또 금리, 의대 정원 확대, 늘봄 학교, 저출생, 주식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그 이슈 말고도요. 여소야대, 야당 대표와의 회담 문제라든지 네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한일 관계, 한미 동맹, 또 중국과의 관계, 외교 문제도 다뤘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명품백, 네. 그리고 정치인 테러와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거부권 관련된 그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답변은 매우 소상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던데 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향후에 관련한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의 동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설이고요. 연휴가 4일이 되는데 이때 밥상에 올라올 이 대담에 대한 평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제작진을 대통령실 구석구석으로 친히 안내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했던 장소에 서서 대담을 또 나누기도 했고, 역대 대통령들 초상화가 걸린 방, 그리고 국무회의장, 집무실 등으로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하는 방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대수비 회의를 하고요. 대수부의 회의라는 건 뭐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 아, 네. 이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이 북도에는 액자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네요. 아, 네네. 거기서 보여줄 이제 종마고 아,
이 바이든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캠프 데이비드 협상 때. 그렇습니다. 이거 캠프 데이비드고. 이 사진은 정말 이게 이제 네. 늘봄 학교죠. 수원의 방과후 학교 돌봄. 네. 방과후. 우리 김건희 여사랑 같이 김장 담그는 행사에 가신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네. 어린 아이가 이제 자기가 김치한 거 저한테 먹여주는. 네. 이 사진은 네, 이렇게 곳곳을 둘러보다가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담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도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교수의 유품인 책장 그리고 윤 교수의 저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물인 목재 팻말 이런 것들이 또 화제가 됐어요. 예,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앵커를 대통령실에 구석구석 이제 함께 이제 이 안내를 했었거든요. 안내를 하면서 앵커한테 집무실에 대통령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라 그렇게 권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 책상에 바로 더 벅 스탑스 히어 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써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예. 라고 써 있는 목재 팻말이 저렇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더 벅이 예. 아이스하키에 그 치는 그 고무 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 멈춰 있다. 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구어로 이제 책임이라는 뜻도 있는데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네. 뜻인데 저게 과거 미국의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 있었던 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폭 투하를 결정할 때의 그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저 문구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했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알고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저 문구를 적은 팻말을 선물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선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책상에 저렇게 딱 놓여놓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집무실의 한 구석에 윤기중 전 교수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버지 그 대통령 아버지의 책장이 놓여 있어서 그것도 화제가 됐는데 예, 그렇죠. 저거죠. 네. 예, 저 책장에 또 한국 경제 불평등 분석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옛날에 썼던 책 그거를 또 요즘에도 가끔 이제 들여다 본다고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아버지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야 결국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씀을 학창 시절에도 많이 해주셨다.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계속 새기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장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민다. 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 저거는 이제 더 벅 스탑스 히어라는 목재 팻말은 그 카피본입니다. 원래 트루먼 대통령이 친구로부터 받았던 그 팻말 뒤에는 I'm from 미주리라고 써 있다고 해요. 나는 미주리 촌 출신이다. 그걸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린 공간도 공개가 됐죠. 윤 대통령은 여기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느냐는 앵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했고 그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이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서 기억되고 싶다라는 본인의 열망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자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아마 저출생이라든지 또 그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틋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특별 대담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다큐 형식의 대담이죠. 공개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다큐 형식의 방송 대담은 미국에서는 60여 년 전 케네디 대통령 때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방송이 나간 1960년 초는 물론 2017년에 상영된 영화로도 이 대담이 유명해졌죠? 예, 그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미디어 친화적인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TV라는 미디어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대통령 재임 중에는 또 TV를 통해서 집무실을 공개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공개했던 장면을 나중에 자, 보십시오. 오른쪽이 실제의 제클린 케네디 여사고 왼쪽이 나탈리 포트먼이 연기했던 2016년, 17년 영화의 모습인데 너무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해서 제키라는 영화가 2017년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나탈리 포트만이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영화가 케네디 암살 사건 전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그 제클린 케네디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인데 그 속에서 생전에 백악관 집무실을 공개했던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됐던 것이고 그 백악관 집무실 공개 아이디어를 제클린 케네디가 냈다고 합니다. 처녀 쪽에는 기자였으니까.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네. 그 아이디어가 빛난 것인데 그러한 공개를 통해서 대통령의 친밀하고 소탈한 모습이 부각이 되면서 케네디 대통령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던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 정 의원님, 그 이미 좀 사망을 했지만 어린 아들이 그때 케네디 대통령 의자 밑에서 노는 네. 장면이 네. 그 장면이 대단히 유명한 사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당시 이제 의자 밑에서 이렇게 노는 장면뿐만 아니라 부친의 장례식에 그 정장을 입고 고문 그 정장. 어린 꼬마가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 그게 유명해졌죠. 참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특히 케네디 대통령은 아주 그 핸섬한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또 제클린 여사는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TV 토론이 닉슨 후보와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요. 가장 TV를 잘 활용했던 대통령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집무실 공개도 굉장히 신선하게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케네디 암살 당시에 제클린 여사가 입었던 그 분홍색 정장이 거기 이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검붉은 피로 네. 이제 물들어지는 그 장면이 상당히 많은 그 깊은 인상과 그리고 아픔 이런 것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 제키의 제작진은 1960년 초에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모습을 하버드대 출신의 배우인 나탈리 포트만으로 완벽하게 보신 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당시 저 장면은 실제로 백악관 집무실을 공개하던 그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영화로 재현이 된 모습은 바로 위의 모습이에요.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지금 저렇게 영화로 재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집무실과 관저를 공개한 최초의 그 사례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 저렇게 다 돌아보는 모습, 저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하신 저 손잡은 꼬마가요, 캐럴라인 케네디, 일본 대사를 지냈고 네. 지금도 또 대사로 나가 있는 그 인물이죠. 예. 관에 입을 맞추던 그런 모습, 아마 지금 한 60대 이상의 팬들은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윤 대통령 특별대담의 핵심으로 주목받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어떤 그 좀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먼저 윤 대통령은 북한을 넘나들며 친북 활동을 한 최모란 목사가 김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시계 카메라까지 준비한 이른바 몰카 공작을 한 게 서초동 사저에 살 때여서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던데 북한을 아마 몇 번 드나들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 북한 관련 서적도 쓴 그런 인사가 어떤 그 경호의 결함으로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는 용산 관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분명히 경호의 문제를 드러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그 말씀을 한 거고요. 그런데
선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뭐 아예 다 공개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이렇게 그 소위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 그 거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완곡한 어법으로라도 그거를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그 여론의 입장이에요. 또 야당이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몰카 공작인 건 맞고 함정 공작인 건 맞는데 그래도 왜 그거를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시원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솔직히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솔한 어조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문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네. 앵커가 이 문제로 혹시 뭐 집안에서 문제는 없으셨느냐 질문에 부부싸움은 안 했다 라면서 전혀 안 했다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아쉽다. 단호할 땐 단호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아쉽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부속실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검토하겠다. 아무튼 이제 본인이 잘 할 것이다.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아쉽다라는 표현을 대통령도 했습니다. 근데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다른 공직자의 부인이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될 때 매정할 수가 없어서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제2부속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과 그다음에 그 소위 북한 인권과 관련한 그 이슈가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실에서 이 지금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 갖고 이런 기제를 마련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감찰관 설치에 대한 앵커의 질문 그리고 윤 대통령의 답변도 나왔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예, 특별감찰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공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 보내고 대통령은 받는 것이다.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결정하거나 채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빨리 해주시면 언제라도 받겠다.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방송 시간 기준으로는 94분, 실제로는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 편집한 거기 때문에 이 대담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그 미 상원의원단이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바뀐다 이겁니다. 네. 그렇지만 미 의회는 바뀌지 않고 특히 상원은 오래 하지 않습니까? 6년이죠, 임기가. 네. 그리고 또 다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런 대외 정책 그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 저희는 뭐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저는 뭐 큰 적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스탠드 스틸이죠.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 박사이신 정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해 갖고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은 맞는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의회는 하원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상원의 경우에도 100명의 상원 중에 3분의 1씩 2년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 상원의원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사실은 미 의회는 일관성을 상당 정도 유지하는데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인 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했지만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동맹 관리에 있어서 한국에게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부로서는 대비를 하고 있으나 지금 언론을 통한 그 대담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나라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 또 한국의 핵무장론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과학기술 또 원자력 관련 축적된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좀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로 하면은 세계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핵 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러면 핵 무기를 만드는 재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이제 그 변론으로 치더라도요. 그리고 대통령은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 이것도 역시 언론과의 대담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도 가정법적인 얘기긴 한데요. 네. 그럼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그런 거를 생산하고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외교 이슈가 글로벌하게 많다 보니까 그럼 북한은 핵 해체가 아니라 여기서 동결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저렇게 해도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영어를 섞어가면서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이런 말들이 동원됐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거를 하면 정치적인 국면 전환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정치는 안 하겠다고 말을 해왔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그 탑다운, 위에서 아래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고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할 때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교류하고 협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소통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성적인 국가라면 경제 파탄 내면서 핵 개발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이성적 집단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니까 예. 그렇다면 이성적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쯤 이 주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찰스 3세 영국 왕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됐습니다. 60년 넘게 왕세자로 지내다가 즉위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이라 영국 왕실은 물론이고요. 세계의 이목이
영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치료를 받다가 전립선 수술, 비대증 수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아니다라고 해서 궁금증은 더 증폭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영국 왕실 측에서 구체적인 병명이라든가 뭐 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약간 지금 상황이 좀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요? 암을 빨리 발견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부터 암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암이랑 전혀 상관없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하. 암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위인지 그런 건 전혀 모르는데 다만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초기에 발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4일에 찰스 국왕이 예배를 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그 대중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좀 건강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저 장면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병세가 심각하다면 바로 입원을 할 것 같은데 입원을 하지 않고 지방의 영지라든가 윈저성하고 런던을 오가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행히 지금 초기에 발견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찰스 3세의 부친과 모친 필립 공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말하는데요. 모두 100세 가까이 장수를 했습니다. 장수도 일종의 유전이라고 한다면 타고난 장수 집안인 셈인데 그래서 좀 충격이 더 크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근데 그 조부는 암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장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왕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왕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암이라고 발표는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 좀 역설적이긴 한데 연령대가 높은 분이 이렇게 이제 걸리면 그 암의 진전 속도가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단지 모친이 이렇게 장수하심으로써 황태자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즉위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500일이니까 2년이 채 안 됐는데 1년 한 반가량 네,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본인이나 그 부인인 카밀라나 상당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찰스 3세는 작년 11월에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영국으로 초청하기 앞서서 런던 외곽에 있는 한인타운, 한인 마을을 방문해서 김치와 한식을 맛보며 유쾌한 농담도 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장면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Because your birthday is 14th of November. 뉴몰든이라고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인타운인데 한 3,000명이고 북한 탈북 주민들도 한 1,000명 안팎이 살고 있다는 곳이에요. 여기를 가서 지금 저렇게 선물을 받습니다. 김치 선물을 받았는데 멘트가 재밌었죠? 이거에 김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매워서 내 머리가 블로우업, 터질까요? 이런 농담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 머리가 터질까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죠. 정말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김치라는 음식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는 특히 냄새라든가 매운맛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김치를 먹고도 맵지 않다고 느끼는 나라 국민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냄새에 있어서는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아직도 충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60년 넘게 기다렸다가 왕이 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입니다. 헌법적인 의무는 지속하겠지만 공개 활동은 일단 중지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인가요? 사실은 영국의 국왕은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지 않고 군림하는 존재인데 공개 활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전이라든지 또는 이벤트라든지. 네. 근데 그거는 중단하고 헌법적 의무는 지속한다는 건 나는 왕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헌법적 사무는 본다 그랬는데 뭐 사무는 누가 뭐 대행하든 안 하든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길은 없는 거고요. 아마 치료에 전적으로 이제 그 집중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어찌됐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한 나는 여전히 왕이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업무를 중단한다라는 거는 공개 행사라든지 공개 활동은 일단 이제 스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공무에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왕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병인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긴 그렇군요. 하지만 영구 왕에 대한 그런 판타시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른 건강해지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올해 76세입니다. 암이 일단 진단이 된 만큼 정상 업무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찰스 3세의 마지막 국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국빈 방문 때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최고급 의전을, 국빈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버킹엄 궁에 저렇게 또 내려서 초청을 받았고요. 이 김건희 여사도 그때 같이 동행해서 이때 버킹엄 궁의 공식 만찬을 포함해서 3번의 그 만찬, 그 정찬이 있었죠. 커밀라 왕비 그리고 찰스 3세가 직접 배웅하는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출영할 때 마지막 한번 들러서 같이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저 앞에 있는 저 리무진도 최고급, 그야말로 특별히 제작된 보통 리무진이 아닌 그런 리무진이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이제 황금마차 타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만약에 찰스 3세의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 돌아가신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영국 왕위는 계승서열 1위인 윌리엄 왕세자가 이어받게 됩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찰스 국왕이 국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금 보신 것 같은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암이 설사 초기라고 하더라도 이 보통 병이 아닌 거잖아요. 네. 연세도 고령이니까 저런 행사, 공식적인 행사 참여해서 의전 받고 이러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난 건데 네. 과거에 미국 대통령 중에는 대통령 취임식 몇 시간 동안 참석했다가 그것 때문에 사망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있어요. 3일 만에 윌리엄 해리 해리슨이라고 3일 만에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행사를 소화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결국 찰스 국왕보다는 현재 계승서열 1위인 윌리엄 왕세자가 국왕의 업무를 대행해서 그런 행사들을 소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암 판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윌리엄 왕세자가 버킹엄 궁, 그러니까 국왕의 집무실이 있는 거기에 긴급히 입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에 가 있는 해리 왕자, 둘째죠? 예, 해리 왕자가 영국 왕실하고 굉장히 연을 끊다시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아버지의 암 판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영국으로 돌아왔다. 근데 혼자 왔대요. 예, 나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화해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가족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왔다고 하니까 아직 화해 여부는 점칠 수 없다. 그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금마차에 나란히 탔고 왕궁 정찬에 3번이나 초대받은 윤석열 대통령 즉각 위로 전문을 찰스 3세에게 보냈죠? 네.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왕의 쾌유를 비는 위로 전문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답지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하와 왕실 가족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보내드린다.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고대한다. 이러한 그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풀 헬스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썼어요. 네. 자, 이런 조전이 죄송합니다. 위로 전문이 왔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고 했죠. 그 군주답게 서방국 정상들의 위로와 쾌유 메시지도 잇따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된다. 암 치료에는 절대적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문을 보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국민과 마음을 함께 나눈다라고 네. 했고 트리더 캐나다 총리는 거기도 이제 영연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고 했고 북아일랜드 수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타깝다.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보냈는데 찰스 국왕이 거의 60여 년 동안
왕세자로 있다가 지금 즉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 안판정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남궁원 씨가 5일 별세를 했습니다.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린 대표적인 미남 배우였지요. 그리고 8일, 그러니까 오늘 발인과 안장이 또 거행이 됐습니다. 이분도 암투병을 오래 했죠? 네, 남궁원 씨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계속해서 암투병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병원 측에 따르면 최근에 수년 동안 그 투병을 해왔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2월 5일 오후 4시에 작고했습니다. 네. 지금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오늘 발인식과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네. 전도 유명한 공학도였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외국 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유명한 신상옥 감독의 강력한 권유로 영화배우의 길로 들어섰다고 알려져 있죠. 예, 남궁원 씨가 1934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했는데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 한양대학교의 화학공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중에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영화계 쪽으로 갔다가 신상옥 감독이 배우를 하라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1959년에 그 밤이 다시 오면 이걸로 영화를 데뷔했는데 데뷔하자마자 화제의 주인공이 됐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기 힘든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서구적인 마스크 거기다가 키가 180cm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장신이죠. 엄청난 큰 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눈에 띄는 신이라고 화제가 되면서 나중에 빨간 마우라, 화녀, 애 등 345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 됐었는데 특히 또 6.25 때 마룻바닥 밑에 숨어서 인민군을 피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한 사연도 유명했고 또 나중에는 아들이 유명해져서 7막 7장의 홍정욱 예, 씨죠. 베스트셀러 7막 7장을 쓴 그 홍정욱 씨, 현재 올가니카 회장인데 전 의원이기도 하고 홍정욱 씨의 아버지로 또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본명은 이분이 홍경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정욱이 이제 실제 이름을 가진 아들인 거죠. 예명은 멀리 남쪽 궁전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면서 신상옥 감독이 지어준 예명이라고 합니다. 신 감독은 강신영이란 젊은이에게 스타는 하나다 이런 뜻으로 신성일이란 예명을 줬던 명배우 예명제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이 신상옥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에 진짜 큰 획을 그은 분인데 이렇게 유명 배우의 멋진 이름을 지어주신 거를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궁원 씨 같은 경우는 남궁원이잖아요. 남쪽에 궁전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원자는 멀원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만큼 또 대한민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인은 이대 영문과를 나온 스튜어디스였고 일남 이녀를 뒀는데 알려진 대로 홍정욱 전 의원은 하버드, 두 딸은 콜롬비아와 스탠포드를 나왔죠. 네, 특히 홍정욱 의원은 저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해가지고 그 많이 본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한미 FTA를 그 통과시킬 때 네. 빠른 통과보다는 바른 통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소위 민주노동당의 어떤 그런 그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전직 의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남궁원 씨는 정통 미남 스타일로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렸습니다. 반항 미남의 상징이 최무룡 씨라든가 신성일 씨라면 그야말로 정통 미남이었죠. 그렇지만 미남 배우보다는 끝없이 연기 변신을 추구해 나간 치열한 연기혼으로 더 유명합니다.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영화 빨간 마우라에는 사진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빨간 마우라가 울지 않도록 조심해. 네.
네, 이게 신영균 씨가 주연을 해서 유명해졌던 그런 영화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 남궁원 씨가 맡았던 역할에서는 사망을 한 그런 그 공군 장교로 나오거든요. 자, 고 남궁원 씨 실제로 미남 역할보다는 빌런이라고 하죠. 악한 연기를 많이 했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연기 변신을 추구한 배우로 유명하죠. 예, 남궁원 씨가 정통 미남 스타일이라서 사실은 뭐 이렇게 바른 양지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인공만 충분히 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임금보다는 머슴, 007보다는 빨갱이 역을 맡고 싶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연기 변신을 계속 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첩보원, 떠돌이 검객, 내시, 암살자, 심지어 동성애자 대단한 이런 다양한 당시에는, 역할까지 네. 변신을 시도했었는데 당시에 남궁원 씨가 간첩 역할을 맡으려고 하니까 네. 그 검열 당국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간첩 역할을 맡으면 어린이들한테 악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황혼의 검객은 올드 팬들에게 아주 그 유명했던 영화. 김지미 씨와 함께 찍었던 영화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아왔는데 굉장히 연기 열정이 이제 그 뜨거워서 현장에서도 수첩에 계속 메모하면서 연기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신상옥 감독도 뭐 극찬을 하면서 남궁원 씨가 서양 미남 배우들에 빠지지 않는다. 한참 뒤에 태어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뒤에 태어났으면 정말 대성할 사람인데 너무 빨리 태어났다 이런 말도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연기 열정이 엄청 났었고 워낙에 이제 그 키 큰 잘생긴 미남이라서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거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연기에만 매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최보람 씨, 이병헌 씨의 조문이 큰 화제가 됐는데 자,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최불암 씨가 고인의 영정 앞에 한참 아마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되뇌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병헌 씨는 아마 그 아들하고 또 그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친이 연예계의 대배우이고 또 아들이 정계에 입문했었던 인물이고 또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병헌 씨는 뭐 2시간이나 머물러서 이제 있었다고 하고 독고 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들리고 굵직굵직한 연기자만 80명 이상 네. 다녀갔다고요. 한국 영화계의 큰 어른이기 때문에 많은 후배 연기자들이 계속 그 남궁원 씨를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궁원 씨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연기의 열정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또 러브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연기 한 길로만 갔기 때문에 후배들의 존경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또 이 동료들의 또 평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신영균 씨라든가 최보람 씨라든가 원로 배우들을 비롯해서 또 이병헌 씨 많은 후배 배우들까지 배우 80여 명이 조문을 하면서 또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네. 김혜수 씨도 왔고 뭐 웬만한 연기자들 다 왔다고 합니다. 아들 홍정욱 씨를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하버드에 유학을 시키느라 남궁원 씨가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던 건 유명한 일화로 남았습니다. 또 홍정욱 씨가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배우 선후배들을 대거 이끌고 거리 유세를 했던 화제를 낳기도 했죠. 홍정욱 씨는 자신의 SNS에 아버지를 추모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아버지께. 저게 이제 직접 제작한 거라고 해요. 영화 장면을 삽입해 가면서 도금봉 씨입니다. 올드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달기라는 또 영화. 정말 그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지금 나오는 게 시네마 천국 그 영화 배경음악을 깔았네요. 저 모습은 정말 그레고리 팩을 연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년생 2024년 2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끝으로 사업가와 정치인으로 경력을 쌓은 홍 씨의 인연으로 아들 홍정욱 씨의 인연으로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도 남궁원 씨의 빈소를 많이 찾았다죠? 예, 홍정욱 회장이 과거 18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시에
개혁파 소장파로 유명했었거든요. 당시에 이 초당적으로 활동하면서 유기내라는 모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모임을 함께했던 당은 다르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또 빈소를 찾기도 했고 그 밖에도 정몽준, 오세훈, 남경필, 이준석 등 이준석 씨는 노원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던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또 왔던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네, 다양한 정계 인사들이 조문을 했고 또 홍정욱 회장이 또 재계에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홍정욱 회장과 절친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라든가 동갑이라고 하죠? 그 동갑이고 그리고 또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라든가 다양한 재계 인사들도 이제 그 빈소를 찾았고 윤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 등도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건강하고 넉넉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